병원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형님은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0만 원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는 없다더니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냐? 그날 결혼식장은 축하 대신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왜 형님은 부모님 대신 체면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11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통증을 호소하신 건 사실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셨고 장을 보고 돌아오면 한동안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병원 한번 가봐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억지스러워지는 걸 며느리인 저는 오히려 더 잘 알아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건 남편이 반강제로 모시고 간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었고 의사는 더 미루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입원과 재활까지 포함하면 최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수술 받으셔야 해요. 비용이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형제들이 같이 부담하면 어떨까요? 넷이 나누면 각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남편은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셋째 도련님이 제일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지. 나 100만 원 낼게. 계좌 알려줘. 넷째 도련님도 곧 이어졌습니다. 나도 100. 어머니 많이 불편하셨겠다. 빨리 수술 잡자. 짧고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즉 큰 형님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선이 화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온 건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나는 요즘 진짜 여유가 없어. 회사도 어렵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아서. 이번엔 미안한데 빠질게. 다음에 내가 더 챙길게.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한참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더 챙기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형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단톡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셋째와 넷째도 그 이후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더 얘기하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그런 침묵은 종종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결국 수술비는 남편과 저 그리고 셋째, 넷째 도련님이 나눠서 냈습니다. 셋이서 넷이 낼 몫을 감당했습니다. 형님 몫의 빈자리를 누가 채웠는지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실에서 나오실 때 시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비 얘기를 따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퇴원날 형님이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형님과의 통화를 부쩍 줄이셨습니다. 명절에 형님이 전화를 드리면 짧게 받으시고 먼저 끊으셨습니다. 뭔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언가를 마음속에 쌓아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어디서 터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할 무렵
형님 댁에서 청첩장이 왔습니다. 큰딸 혜진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집안의 첫 손녀 결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큰 경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첩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셨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벌써 시집을 가네. 목소리에 설렘과 감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술한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결혼식만큼은 꼭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활 일정도 그날에 맞춰 조율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희는 일찍 서둘렀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했고 주차도 미리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예식장은 서울 강남 쪽에 꽤 큰 웨딩홀이었습니다. 로비부터 규모가 달랐습니다. 생화로 장식된 아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정원, 안내 직원들의 단정한 유니폼. 형님이 딸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형님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형님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격식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문제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밍크 소재로 보이는 크림색 코트. 잘 모르는 저도 알아볼 수 있는 샤넬 로고가 박힌 클러치백. 손목에는 작지 않은 크기의 금시계. 헤어는 호텔 뷰티샵에서 올린 것처럼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은 화사했고 발끝에 힐까지 코디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차림이라는 걸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힘들다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다는 게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위해서만큼은 아낌없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비 얘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겨울 형님 몫까지 메운 돈이 얼마였는지. 형님은 하객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셨습니다.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목소리도 컸습니다. 집안의 장남이 첫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받으시면서도 표정이 맑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이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봉투를 내는 테이블 앞에 서였습니다. 형님이 안쪽 재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였는데 딱 봐도 보통 봉투와 달랐습니다. 두께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형님은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닿는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피로연은 예식 후 바로 같은 건물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외부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아 작은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원형 테이블 2개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양가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이 끝난 직후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신부인 혜진이가 하얀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돌아다니며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신랑은 긴장이 덜 풀린 얼굴로 옆을 따라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처럼 시아버지가 봉투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낸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시고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정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늘 그렇게 해오셨고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들을 차분하게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척 아무개 씨 50만 원, 사촌 형제 30만 원. 하나씩 소리내어 읽지는 않으셨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대략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낸 봉투가 시아버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달라진 건 시아버지가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본 직후였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 안에서 꺼낸 건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손에 쥐기 민망할 만큼 얇고 작은 종이였지만 그 위에 찍힌 숫자는 달랐습니다. 1천만 원. 시아버지가 수표를 들고 한 번 더 확인하셨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셋째 도련님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넷째 도련님도 시아버지의 손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남편도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수님은 그 침묵을 다르게 읽으셨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흐뭇하고 뿌듯한 미소였습니다. 큰 결혼식에 큰 봉투를 낸 어머니로서 그 자리의 시선을 즐기고 싶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조카 혜진이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신랑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님은 태연한 척했지만 귀가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낸 금액이 이 방 안에서 어떤 무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수표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테이블 위의 음식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식장 특유의 들뜬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형님이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아마도 견디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방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시아버지와 그 봉투 사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다는 걸 형님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형님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딸 결혼인데 좀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도 많이 왔고 거래처 분들도 오셨거든요. 체면도 있고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자리다 보니까. 말을 이어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장남으로서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딸 결혼에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 남들도 다 보는 자리인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형님의 얼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형님의 말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장이 완성되지 못한 채 흐려졌습니다. 남들 보는 데서는. 그리고 형님이 말을 맺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고 격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하고 아주 또렷했습니다. 체면은 남 앞에서 세우고 부모 앞에서는 숨겼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굳었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잔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해명을 하려는 건지 반박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틀린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이야기가 방 안에 없던 사람들도 그 분위기만으로 뭔가가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의 미소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뿌듯함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형수님은 그 순간 처음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도련님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넷째 도련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신부 혜진이는 눈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에서 이런 공기를 마주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오래된 무언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봉투보다 수표 금액보다 사실 훨씬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겨울에 쌓인 것이 봄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체면은 남 앞에서 세우고 부모 앞에서는 숨겼다. 그 문장은 형님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시아버지의 긴 대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해명의 말을 찾으려는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아버지가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해버린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덧붙여도 오히려 더 초라해질 게 뻔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아까 수표를 다시 넣어두셨던 그 봉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형님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라. 형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사양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 봉투에 쏠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결혼 선물인데. 형님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받지 않겠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면 되겠구나.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고함은 피할 수 있지만 저런 조용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형님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형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환하게 웃던 분이 이제는 어디에 눈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다음 행동이 놀라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게 앉아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형님을 다그치거나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신부 혜진이에게로 걸어가셨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혜진아, 할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란다. 잘 살아라. 혜진이가 울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신랑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형님 부부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시선을 고정한 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봉투는 형님의 재킷 주머니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까 당당하게 꺼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을 때 형님은 예전처럼 상석에 먼저 앉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얼마 벌고 어디 살고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시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조용해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딱히 형님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을 다시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형님에게 먼저 뭔가를 챙겨주시거나 편을 들어주시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그 거리감이 어쩌면 고함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그 이후에도 형님 쪽에서 따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가족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방식은 어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수술대에 오르던 겨울, 형님의 지갑은 닫혀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형님의 지갑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 두 계절 사이에 한 가족의 신뢰가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봉투 하나가 찢은 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쌓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봉투 하나를 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행동 하나가 수십 년 된 가족 사이에 아무도 지우지 못할 선을 하나 그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겨울 단톡방에 답장이 늦게 왔을 때부터 형님 몫까지 다른 자식들이 채웠다는 걸 모른 척 하시던 그 긴 시간부터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혼식장이라는 가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다 보고 있었다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결혼식장이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가장 슬픈 장면은 시어머니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나오시던 날 형님이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아버지가 혼자 삼키셨던 그 순간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봄까지 이어졌고 봉투 하나로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바깥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웃고 누구보다 넉넉하게 쓰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사람.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들 시선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낌없이 꺼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모른 척했던 순간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질문을 한 번쯤 던져드렸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말 한마디 없이도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쌓일 때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얻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분이 떠오르셨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대신 전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형님이 이해된다는 분도 계실 거고 시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댓글이든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